제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과거가 없다고요.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려고 해요? 급식실 안에서 절규하고 있는 여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울부짖으며 과거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졸지 마. 위험해. 괜찮아, 하리나. 아빠 안 졸려. 거짓말. 눈 감고 있었잖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박준상은 시동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직 반도 오지 못했는데 벌써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며 딸 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준상은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이틀째 제대로 못 자서인지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준상은 허리를 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설 명절 귀성길이라 휴게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화장실로 급히 뛰어가는 어르신들. 평범한 명절 풍경이었지만 준상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빨리 와. 배고파. 할인이 멀리서 손짓했습니다. 준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따라갔습니다. 휴게소 건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각종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동, 김밥, 핫도그, 호두과자. 익숙한 냄새들이었지만 식욕은 잃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능숙하게 트레이를 들고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딸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벌써 20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손을 꼭 잡고 휴게소를 돌아다니던 그 아이가 아빠는 뭐 먹을래? 할인의 목소리에 준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아빠는 커피만. 또 제대로 먹어야지. 엄마라면 화냈을 거야. 순간 준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인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 아빠. 나도 모르게. 괜찮아. 내 말이 맞아. 엄마라면 분명 화냈겠지. 준상은 애써 웃으며 우동 한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주차장과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차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따뜻한 곳으로. 준상은 우동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면을 집어 삼켰습니다. 할인은 김밥을 먹으며 가끔씩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온다고 엄청 기뻐하시더라. 그래, 응. 전화했을 때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시더라. 보고 싶었나 봐. 준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그들에게도 힘든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잃었고 아들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빴던 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마주하는 것이, 명절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그 모든 게 아내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올해는 좀 괜찮아? 할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상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도 엄마를 잃었는데 아버지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응,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아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것 뿐이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무뎌진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상은 사업가였습니다. 중견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직원도 100여 명, 연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아내 지연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회사에 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모두 고통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커피잔, 거실 소파의 쿠션,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지들, 모든 게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놓치기도 했고 직원들과의 갈등도 잦아졌습니다. 부사장인 윤설아가 실무를 많이 챙겨주지 않았다면 회사는 진작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빠, 화장실 다녀올게.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준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안았고 아내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준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지. 지연이와 할인이와 함께 이 휴게소를 걸었었지. 문득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들 중 대부분이 지연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할인이와 함께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준상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연아, 나 어떻게 살아야 해?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휴게소의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상의 고통과 상관없이 모든 게 계속되었습니다. 준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는 쓰기만 했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처럼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는 사람이. 아빠 뭐해? 가자.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준상은 얼른 표정을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시겠다. 두 사람은 휴게소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준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부산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차에 시동을 걸며 준상은 생각했습니다. 이번 명절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까?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귀성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라는 것을. 곧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오래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차는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1시간을 더 달린 후 준상은 다시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졸음이 심해져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큰 휴게소였고 사람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아빠, 나 호두과자 살게. 할인이 매점으로 향했고 준상은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요즘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준상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 할인이 잘 돌봐줘. 그 애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외로워해. 나 없어도 잘 살아줘. 꼭. 준상은 고개를 흔들며 눈을 떴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없었습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준상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 자판기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청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판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돈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준상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체격, 서 있는 자세, 머리 묶는 방식까지 모든 게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연은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낙골당에 모셔졌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준상은 무의식 중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여인이 몸을 돌렸습니다. 준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여인도 준상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준상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뒤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호두과자 봉지를 들고 다가오다가 아버지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저분. 엄마랑 너무 닮았어.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여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가봐야 해서요.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상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인도 충격을 받은 듯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휴게소 출구로 향했고 준상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할인도 황급히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준상이 소리쳤지만 여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출구 밖으로 나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상은 뛰어가려 했지만 할인이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진정해.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알아, 나도 봤어. 엄마랑 정말 닮았어. 근데 엄마는 돌아가셨잖아. 할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준상은 딸을 바라보다가 다시 여인이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은 이미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였습니다. 준상은 버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402번.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준상은 그 버스가 멀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본 게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지연과 닮은 누군가가 존재하는 걸까? 아빠, 우리 어떡해? 할인의 물음에 준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연히 닮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야 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상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할인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응? 나 그 사람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할인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괜히 상처만 더 받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그냥 넘길 수가 없어. 만약에 뭔가 연관이 있다면? 무슨 연관? 엄마는 돌아가셨어. 우리 장례식도 치렀잖아. 나도 알아. 근데 준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부산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나서 생각해보자. 할인의 제안에 준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내내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우리 준상이. 할인이도. 어머니는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도 거실에서 나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상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상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준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운전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가족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고 준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거렸습니다. 정무현.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사설조사원이 되었습니다. 준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연아, 나 준상이야. 급하게 부탁할 게 있는데 내일 통화 가능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형. 무슨 일인데? 지금 전화할까? 준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연아. 응, 형. 무슨 일이야? 준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만난 여인, 지연과 놀랍도록 닮은 얼굴, 402번 버스. 무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형,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달라는 거야? 응. 미안해.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가 없어서. 무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형. 내가 한번 알아볼게. 402번 버스 노선 추적하고 CCTV도 확인해 볼게.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 고마워, 무연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준상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지연이 살아있었을 때 두 사람은 가끔 이렇게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준상의 중얼거림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준상은 회사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그 여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연에게서 연락이 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상은 사무실에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찾았어. 정말? 준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402번 버스는 서울역 인근을 운행하는 노선이야. CCTV 추적해서 그 여자가 내린 정류장을 찾았어. 그리고 그 주변을 조사했는데 어디야? 어디 사는데? 서울역 북쪽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야. 쪽방촌 근처. 이름은 정은선.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 준상은 메모지에 급히 받아 적었습니다. 정은선.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형, 근데 조심해. 그 사람 경계심이 강한 것 같더라. 내가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뭔가 과거를 숨기고 사는 것 같아. 알았어. 고마워, 무연아. 내가 동행할까? 아니, 괜찮아. 일단 내가 혼자 만나볼게. 전화를 끊은 준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준비를 해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오후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서울역 북쪽 지역은 준상이 평소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빨랫줄에 걸린 옷들. 준상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무연히 알려준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작은 교회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음식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상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앞쪽에는 배식대가 있었고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정은선.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떠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준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아니, 지연과 너무나 닮은 누군가였습니다. 웃는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은선이 고개를 들어 준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준상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남자. 은선은 옆에 자원봉사자에게 뭐라고 말하고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뒤쪽 출구로 향했습니다. 준상은 서둘러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은선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준상도 급히 뒤따랐습니다. 밖으로 나온 은선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준상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쫓았습니다. 정은선 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은선이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준상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저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상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당신이 제 아내와 너무 닮아서. 닮았으면 어쩌라고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저 가봐야 해요. 은선은 다시 돌아서려 했지만 준상이 급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당신을 보는 순간 제가 미친 건지 환각을 보는 건지 은선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풀지 않았습니다. 유감이에요. 부인을 잃으셨다니. 하지만 저는 그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은선이에요. 알아요. 근데 혹시
혹시 당신 가족은? 제 개인적인 일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안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은선의 단호한 말에 준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 명함이에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은선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준상은 그녀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혼자 남은 준상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려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무료 급식소에서 본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은선 씨를 찾으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세요? 준상은 망설이다가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 급식소 총무를 맡고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은선 씨는 좋은 분이에요. 1년 넘게 여기서 봉사하고 있죠. 은선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는 모릅니다. 그분도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다만 과거에 힘든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족은요? 없으신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준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은선 씨는 경계심이 강하지만 마음을 열면 따뜻한 분이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세요. 준상은 태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무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연아, 나야. 어떻게 됐어? 형? 만났어. 근데 날 완전히 거부하더라.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무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형, 내가 좀 더 조사해 볼게. 정은선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고마워.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걱정 마. 이게 내일이잖아. 전화를 끄는 준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상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경계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 준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 안에 답이 있어. 지연과 관련된 무언가가. 2주가 지났습니다. 무연은 정은선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고 준상은 회사 일과 그녀에 대한 생각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리는 아버지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그만하면 안 돼? 엄마는 돌아가셨어. 그 사람은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알아, 하리나. 근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뭔가 확인하고 싶어. 회사에서는 부사장 윤설아가 준상의 태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회사 내에서 입지를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준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중요한 계약들이 밀려 있는데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까요? 아니, 내가 할게. 하지만 준상의 집중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면서도 은선의 얼굴이 떠올랐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상한 거 발견했어. 뭔데? 정은선이라는 사람의 과거 기록이 거의 없어. 주민등록도 15년 전부터밖에 없고 그 이전 기록은 아예 없어. 준상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마치 1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 출생 기록도 학교 기록도 없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신분을 바꿨거나 아니면 기억을 잃었거나. 준상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응. 내가 더 조사해봤는데 15년 전쯤 큰 사고가 있었어. 여객선 전복 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어. 특히 아이들이 많았어. 그게 은선이랑 무슨 관계야?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 그리고 은선 씨가 처음 발견된 게 그 사고 직후야. 한 병원에서. 준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 그리고 또 하나. 은선 씨 집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 CCTV로 확인한 건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종이에 뭔가 적혀 있더라. 뭐라고 적혀 있어? 진이라고.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은진. 그 이름이 준상에게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았습니다. 무연아, 그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이미 하고 있어. 며칠만 기다려줘. 전화를 끄는 준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상실, 사고, 은진이라는 이름. 모든 게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상은 다시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은선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급식소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6시쯤 은선이 급식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골목을 걸어 작은 원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곳이 그녀의 집인 것 같았습니다. 준상은 그녀가 사라진 건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은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채 혼자서 버티고 있을까? 문득 준상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은선의 삶에 침입하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은선이 정말로 과거를 잃어버렸다면 그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진실이 지연과 연결되어 있다면 준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준상은 천천히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준상 씨? 돌아보니 급식소 총무 김태수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은선 씨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선 씨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조심하세요. 그분 경계심이 정말 강하거든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구는 건가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의도가 순수하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준상 씨, 왜 이렇게까지 은선 씨를 찾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부인과 닮아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준상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준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은선 씨가 혹시 과거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거를요? 네. 제 친구가 조사해 봤는데 은선 씨의 과거 기록이 거의 없더라고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태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느낀 적이 있어요. 은선 씨가 가끔 멍하니 있을 때 뭔가 잃어버린 사람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은선 씨가 자기 과거에 대해 말한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냥 혼자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서 봉사한다고만 했어요. 준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상 씨, 만약 정말로 은선 씨가 과거를 잃어버렸다면 그 진실을 알려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잃어버린 기억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준상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실이 항상 위안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 준상 씨, 은선 씨한테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래야 그분도 마음을 열 거예요. 준상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태수와 헤어졌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연의 조사 결과, 태수의 조언, 그리고 은선의 차가운 거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준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고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준상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무연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선에게 다시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준상은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상은 주말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은선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상과 은선은 급식소 주방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퇴근했고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았네요. 준상이 말을 꺼냈습니다. 은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많이 오세요. 따뜻한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죠. 은선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봉사하신 거예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돕는 쪽이 됐네요. 준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움을 받으셨다고요? 은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죠. 그때 여기서 밥도 얻어먹고 사람들 따뜻함도 느꼈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적어도 기억나는 가족은. 준상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억나는 가족. 그 말은 기억나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가족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은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상 씨, 당신 제게 관심이 많으시죠? 그 이유가 뭔가요? 준상은 당황했습니다. 은선의 직설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당신 돌아가신 부인과 닮아서죠? 처음 본 날부터 느꼈어요. 당신이 저를 보는 눈빛이 남다르다는 걸. 준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너무 놀라서 당신을 쫓아갔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지금은 당신이 궁금해요.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과거가, 혹시 당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은서는 준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제 과거요? 준상 씨는 뭘 알고 있나요? 준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할 때였습니다. 제 친구가 공개된 정보들을 조사했어요. 당신의 공식 기록이 15년 전부터만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은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조사했다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어요? 남의 과거를 멋대로 캐낼? 은선 씨, 들어주세요. 15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여객선 전복 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고 직후에 당신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 그리고 실종자 명단에 한은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당신 집에서 발견된 그 이름. 은서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은선 씨, 혹시 당신이 그 한은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찾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은선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과거가 없다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이 삶이 좋아요.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려고 해요? 준상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은선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시는 절 찾지 마세요. 은선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급식소를 나갔습니다. 준상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연의 전화가 왔습니다. 형,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 무슨 일인데? 한은진의 부모님을 찾았어. 한상규, 이지숙 부부. 근데 형, 응? 그들에게는 둘째 딸이 있어. 이름이 한지연이야. 준상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형수님 이름이 한지연이잖아. 그리고 그분 출생지가 부산이고. 준상은 휘청거렸습니다. 지연, 아내 지연. 설마. 무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형, 만약 은선 씨가 한은진이 맞다면 형수님의 언니였을 수도 있어. 준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연의 언니. 지연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름까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해. 한상규 부부를 만나봐. 그리고 DNA 검사도. 준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미소, 눈빛, 그리고 은선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둘이 자매였을 수도 있다니.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닮았는지, 왜 습관까지 비슷한지.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은선이 지연의 언니라면 지연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 아니면 언니가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았을까? 준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상은 무연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상규 부부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상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역력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한지연을 아시나요? 한상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이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지연의 남편이었습니다. 한상규는 충격을 받은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이지숙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준상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지연이 남편? 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두 사람은 준상과 무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지연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이지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상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 우리 지연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상은 두 사람이 진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지연이가 돌아간 지 2년이나 됐는데. 한상규의 물음에 준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한은진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지숙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한상규는 벽에 기댔습니다. 은진이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은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준상의 말에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상은 은선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급식소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지숙은 사진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진이, 우리 은진이. 한상규도 사진을 빼앗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은진이가 살아있다고요? 준상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휴게소에서의 만남, 정은선이라는 이름, 기억상실, 그리고 여객선 사고와의 연관성. 두 사람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지숙은 계속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해요. 무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상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해요. 당장 해요. 만약 정말 우리 은진이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딸. 두 사람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준상이 말했습니다. 은선 씨가, 아니, 은진이가 거부하고 있어요. 자기 과거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부모인데. 이지숙이 울먹였습니다. 준상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어요. 당신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과거를 들춰내는 걸 두려워해요. 한상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죠.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애를 찾았는지. 준상은 두 사람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딸을 잃고 살아온 부모의 마음. 하지만 동시에 은선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과거, 지키고 싶은 현재.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급하게 하면 그녀가 더 멀어질 거예요. 무연이 조언했습니다. 한상규와 이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다릴게요. 28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이지숙의 말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상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은선 씨를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회사에서는 부사장 윤설아가 준상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회사 내에서 입지를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준상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설아는 그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녀는 실무를 더 많이 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 계약서 검토, 중요한 결정들. 준상이 소홀히 하는 사이 그녀의 영향력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윤설아에게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싶었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준상과의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무연은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정은선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고 준상은 회사 일과 그녀에 대한 생각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리는 아버지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그만하면 안 돼? 엄마는 돌아가셨어. 그 사람은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알아, 하리나. 근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뭔가 확인하고 싶어. 회사에서는 부사장 윤설아가 준상의 태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를 걱정했고 준상이 경영에 소홀한 것이 불안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중요한 계약들이 밀려 있는데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까요? 아니, 내가 할게. 하지만 준상의 집중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면서도 은선의 얼굴이 떠올랐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상한 거 발견했어. 뭔데? 정은선이라는 사람의 과거 기록이 거의 없어. 주민등록도 15년 전부터밖에 없고 그 이전 기록은 아예 없어. 준상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마치 1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 출생 기록도 학교 기록도 없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신분을 바꿨거나 아니면 기억을 잃었거나. 준상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응. 내가 공개된 뉴스 기록을 찾아봤는데 15년 전쯤 큰 사고가 있었어. 여객선 전복 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어. 특히 아이들이 많았어. 그게 은선이랑 무슨 관계야?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 그리고 은선 씨가 처음 병원 기록에 나타난 게 그 사고 직후야. 준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 그리고 또 하나. 은선 씨가 급식소 사람들에게 가끔 말한 적이 있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름 같은 게 희미하게 적혀 있다고. 뭐라고 적혀 있어? 진이라고.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태수 씨가 한번 본 적이 있대. 은진. 그 이름이 준상에게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았습니다. 무연아, 그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이미 하고 있어. 며칠만 기다려줘. 전화를 끄는 준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상실, 사고, 은진이라는 이름. 모든 게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상은 다시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은선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급식소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6시쯤 은선이 급식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골목을 걸어 작은 원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곳이 그녀의 집인 것 같았습니다. 준상은 그녀가 사라진 건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은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채 혼자서 버티고 있을까? 문득 준상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은선의 삶에 개입하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은선이 정말로 과거를 잃어버렸다면 그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진실이 지연과 연결되어 있다면 준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준상은 천천히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준상 씨? 돌아보니 급식소 총무 김태수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은선 씨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선 씨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조심하세요. 그분 경계심이 정말 강하거든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구는 건가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의도가 순수하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준상 씨, 왜 이렇게까지 은선 씨를 찾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부인과 닮아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준상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준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은선 씨가 혹시 과거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거를요? 네. 제 친구가 공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은선 씨의 과거 기록이 거의 없더라고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태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느낀 적이 있어요. 은선 씨가 가끔 멍하니 있을 때 뭔가 잃어버린 사람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은선 씨가 자기 과거에 대해 말한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냥 혼자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서 봉사한다고만 했어요. 아, 한 번은 오래된 종이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흐릿하게 뭔가 적혀 있었는데 진 같은 글자였던 것 같아요. 준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상 씨, 만약 정말로 은선 씨가 과거를 잃어버렸다면 그 진실을 알려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잃어버린 기억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준상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실이 항상 위안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 준상 씨, 은선 씨한테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래야 그분도 마음을 열 거예요. 준상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태수와 헤어졌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연의 조사 결과, 태수의 조언, 그리고 은선의 차가운 거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준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고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준상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무연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선에게 다시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준상은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서울로 돌아온 준상은 며칠 동안 은선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화가 난 상태였고 무리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상규 부부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딸의 소식이 궁금했고 빨리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준상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윤설아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준상이 자주 자리를 비우자 그녀는 주요 업무를 차츰차츰 자신이 맡아갔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도, 계약서 검토도, 심지어 직원 인사까지. 사장님,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사장님은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윤설아의 말은 친절했지만 준상은 불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상은 다시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은선을 만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태수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은선 씨가 안 오신다니.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집에 찾아가 봤는데 문을 안 열어. 준상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은선이 더 큰 상처를 받은 건 아닐까? 준상은 은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원룸 건물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결국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선 씨, 저예요. 준상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준상이 소리쳤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혹시 은선 씨 보셨어요? 은선이 며칠째 안 나오더라. 집에는 있는 것 같은데. 준상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계속 불렀습니다. 은선 씨, 제발 문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 때 마침내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은선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은선 씨, 괜찮으세요? 며칠째 급식소에 안 나오신다고. 상관하지 마세요. 제 일이에요. 은선 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가주세요. 은선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상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은선 씨, 당신 부모님을 만났어요. 은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준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한상규, 이지숙 부부. 부산에 사세요. 28년 전에 딸을 잃으셨어요. 한은진이라는 이름이. 은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상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작고 어두운 원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딸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은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정은선이에요. 한은진이 아니에요.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준상은 은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선 씨, 아니 은진. 그분들이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28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대요. 그만해요. 그분들에게는 둘째 딸도 있었어요. 한지연. 제 아내였어요. 은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제 동생이었다고요? 네. 지연도 언니를 잃고 평생을 슬퍼했어요.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은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준상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당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상은 조용히 그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은선이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DNA 검사하면 정말 알 수 있어요? 네, 확실하게. 은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하지만, 네, 만약 정말로 제가 그 사람들의 딸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준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거예요.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연히 준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99.9% 일치해. 은선 씨가 한상규 부부의 딸이 맞아. 한은진이야. 준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은선은 정말로 지연의 언니였습니다. 28년 만에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준상은 은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은진,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제가 누군지조차 모르겠어요. 준상은 그녀의 혼란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자신이라고 믿었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과거가 갑자기 주어진 순간, 천천히 받아들여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준상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몰랐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준상은 한상규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은진이,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이지숙의 목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8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우리 딸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은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상은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은진과 가족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일주일 동안 은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상은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지만 매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은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자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한상규와 이지숙 부부는 매일 준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준상은 그들을 달래며 은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28년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겠죠? 한상규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준상은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었지만 은진을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윤설아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미팅은 이제 그녀가 주도했고 중요한 결정들도 그녀를 거쳐갔습니다. 준상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회사 일에 소홀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가 봐. 그래도 회사는 돌아가야 하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준상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 그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어느 날 오후 윤설아가 준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래요, 들어와요. 윤설아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예요. 보시다시피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5% 감소했어요. 준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몇 건을 놓쳤고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던 부분들인데 윤설아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준상이 회사 일에 소홀한 동안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정신없었네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설아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상은 선뜻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곧 정리될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계속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회사가 흔들리는 건 막아야 하니까요. 윤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상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은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상 씨, 만나고 싶어요. 준상은 즉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진은 많이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결심하셨어요? 준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보려고요. 제 부모님을. 그녀가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준상은 놀랐습니다. 은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해요. 기억도 안 나고 실감도 안 나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인지 잘 결정하셨어요. 준상 씨, 함께 가주실 수 있어요?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당연하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상은 한상규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은진이가 만나준다고요? 네.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시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부산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갈게요.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주말 서울의 조용한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준상은 일찍 도착해 은진을 기다렸습니다. 은진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준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압박감 느끼지 마시고요. 얼마 후 한상규와 이지숙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진을 발견했습니다. 이지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한상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진아. 이지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은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은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지숙은 손을 뻗어 은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은진이 정말 우리 딸이구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상규도 눈을 붉혔습니다. 은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요. 준상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상규가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은진아, 이거 봐.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앨범을 펼치자 어린 소녀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동생을 안고 있는 모습. 은지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내가 7살 때야. 그때 정말 활발했어. 동생 지연이를 엄청 예뻐했고, 이지숙이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동생이었군요. 은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상도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연, 이 작은 소녀가 자라서 자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은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숙과 한상규는 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상이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작스러웠어요. 은지는 사진 속 소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지연이는 내 얘기를 자주 했어. 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사고 이후로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한상규의 말에 은지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다시 만날 수 없는 동생. 식사 내내 한상규 부부는 은진에게 과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좋아하던 음식, 습관들. 은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진아, 우리 가끔 만날 수 있을까? 은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이지숙은 기쁨에 겨워 은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상은 은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복잡해요. 낯선 사람들인데 제 부모님이래요. 이상한 기분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준상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평생 몰랐을 거예요. 준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윤설아는 우연히 준상이 은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나오다가 길 건너편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윤설아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사장님이 회사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저 여자 때문인가? 그녀는 회사를 걱정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흔들리는 것이 불안했고 준상이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까운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우리 사장님이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 지인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보는 왜곡되고 과장되면서 퍼져나갔습니다. 박준상 사장이 회사는 내팽개치고 여자 만나러 다닌대. 회사 경영이 엉망이래. 사장이 정신을 못 차린대. 일주일 후 작은 온라인 매체에서 기사가 나갔습니다. 건설자재 유통업체 대표 박준상, 회사 경영 소홀 논란. 기사는 준상이 회사를 방치하고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업계 소문을 인용하며 작성되었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박 사장님 회사 괜찮은 거 맞아? 요즘 경영 상태가 안 좋다던데.
준상은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걸까? 더 큰 문제는 은진과 한상규 부부에게도 기사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지숙이 준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상 씨, 이게 무슨 기사예요? 우리 은진이가 당신과 이상한 관계라는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은진 씨를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은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은진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때문에 준상 씨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은진은 준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상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은진.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은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겨우 가족을 찾았는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상은 무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연아, 이 소문 출처 좀 알아봐줘. 어떻게 시작된 건지. 무연은 며칠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형, 윤설아, 부사장이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시작점이야. 악의는 없었던 것 같아. 그냥 회사 걱정하다가 한 말인데 그게 왜곡되고 과장되면서 퍼진 거야. 준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설아,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준상은 회사로 가서 윤설아를 불렀습니다. 부사장님,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윤설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냥 회사가 걱정돼서. 부사장님의 걱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소문이 되고 기사화될 줄은 몰랐죠? 윤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이제 수습을 해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죠. 준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상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직접 해명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상은 정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진과 한상규 부부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준상과 은진 그리고 한상규 부부가 단상에 앉았습니다. 준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상입니다. 최근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있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상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때 우연히 은진을 만난 것,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찾는 과정. 제 옆에 계신 분은 정은선 씨, 본명 한은진 씨입니다. 28년 전 여객선 사고로 실종되었다가 최근 가족을 찾으셨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상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은진의 아버지 한상규입니다. 28년 동안 딸을 찾았습니다. 박준상 씨가 아니었다면 평생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지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찾아준 준상 씨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잘못된 보도로 그분이 고통받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은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과거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준상 씨가 진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분과 저는 단지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함께했을 뿐입니다. 은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준상 씨의 돌아가신 부인 한지연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감동적인 재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28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신 겁니까? 은진이 대답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름도 가족도. 그래서 정은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은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그냥 제 과거는 사라진 줄 알았어요. 또 다른 기자가 준상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의 언니를 찾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내와 닮아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알아가면서 느꼈어요. 이분이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걸. 제 아내 지연도 평생 언니를 그리워했어요. 비록 지연은 이 재회를 보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준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언론은 완전히 다른 톤으로 보도했습니다. 28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실종된 딸, 동생의 남편이 찾아줘. 감동의 가족 재회, 진실은 이랬다. 여론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준상을 비난하는 대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거래처들도 오해를 풀었고 직원들의 신뢰도 회복되었습니다. 은진도 큰 부담을 덜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응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상은 회사에서 윤설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부사장님, 사표 쓰세요. 윤설아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잘못이 컸어요. 하지만 준상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위해 애썼던 것도 알아요. 제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 원만하게 정리합시다. 윤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알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일하세요. 준상은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이해가 앞섰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방식대로 회사를 지키려 했던 것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은지는 조금씩 가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주 만나면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상규와 이지숙도 딸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부모님과 함께 옛집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28년 전 그녀가 살던 곳. 여기가 제가 살던 집이에요? 응. 여기서 7년을 살았어. 내 방도 그대로 두었어. 이지숙이 은진을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인형들, 그림책들, 작은 책상,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은지는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은진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상규와 이지숙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은지는 새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은진이네 손맛집이라는 이름으로. 준상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은지는 거절했습니다.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천천히 작게 시작할 거예요. 은지는 무료 급식소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직접 요리하고 직접 서빙하는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개업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료 급식소 사람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한상규 부부와 준상, 할인도 왔습니다. 축하해요, 은진 씨. 새로운 시작이네요. 준상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은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준상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식당은 빠르게 소문이 났습니다. 맛도 좋았지만 은진의 따뜻한 마음씨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가격을 깎아주기도 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준상도 회사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계약도 따냈습니다.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할인도 변화했습니다. 이모를 만나면서 엄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할인에게 지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항상 언니를 따라다니며 웃었지. 은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할인에게 전했습니다. 할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를 더 가깝게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진의 식당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한상규 부부, 준상, 할인, 그리고 무료 급식소 사람들까지 작은 파티였습니다. 은진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각종 반찬들. 모두 감사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은진이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은진과 준상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밖 벤치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상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은진 씨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요. 과거를 잃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은지는 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씨, 제 동생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도 행복했어요. 지연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지연아, 은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아. 준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하늘에서 언니를 가족에게 돌려보낸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상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내 언니 찾아줬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잃어버린 가족은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은진이자 정은선, 과거와 현재 둘 다 자신이었습니다. 준상은 아내를 보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지연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그와 함께였습니다. 할인은 이모를 통해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한상규와 이지숙은 딸을 되찾았습니다. 28년의 기다림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3달 후 은진의 식당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분위기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상이 할인과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모, 우리 왔어요. 할인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 내 엄마가 좋아하던 방식으로.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할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첫눈 좋아하셨는데 이모도 좋아하세요?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응, 좋아. 새로운 시작 같아서. 준상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상처는 치유되었고 잃어버린 것은 찾았고 새로운 삶의 균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은진이네 손맛집의 따뜻한 불빛은 눈 내리는 밤을 밝혔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하늘에서 지연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